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1,400원대 후반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환율 속에 서학개미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입니다. 1,466원 10전을 기록 중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높은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서학개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22%가 아닌 40%로 늘린다는 대통령 허위 담화문도 돌았습니다. 가짜라고 결국 밝혀졌는데요. 왜 이런 소식까지 들리게 된 건가요? 시작은 그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부현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관련해서 이제 긴급적으로 국민 앞에 담화를 이야기할 때부터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네. 그때도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미국 주식이 되냐면 거의 현재 해외 주식 투자의 93% 이상이 미국 주식을 사기 네.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이 환율 급등, 고환율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풍겼었고 네. 결정타는 어제였었죠.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고환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이 서학개미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해외 주식 투자가 마치 유행처럼 번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럼 정부 당국에서는 고환율의 주범이 우리 서학개미야? 그러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그제 약간 세금 이야기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말을 워낙 모호하게 해서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시중에 이제 지라시, 정보지라고 하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현재 22%에 달하는 양도세를 경우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올릴 수가 있대. 그리고 또 하나가 보유세입니다. 현재 주식 예탁액이라고 하죠. 네. 우리 서학개미가 갖고 있는 외국 주식, 미국 주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집계된 것만 해서는 1,500억 달러고 11월 말까지 이번 달에 또 엄청 샀거든요. 네네. 1,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1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대 정도의 보유세를 매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마치 담화문 형식, 무슨 공식 보도자료처럼 막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도 매기고 양도소득세도 늘리겠다. 해외 두 주식 가지죠. 두 가지 얘기했었군요.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기재부가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가 나왔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게 되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와서 이건 가짜 뉴스고 양도세 상승이든 보유세든 현재 없다. 계획한 건 없다라는 것도 방금 명확히 화면에 했습니다. 잠깐 보였는데요. 그 가짜 담화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런 형태로 인터넷에 돌았나 봅니다. 대국민 담화문.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 서학개미들이 좀 반발이 있을 수밖에 네. 없었는데요. 이러니까 바로 오늘 국가수사부문, 국수본이 급히 이 가짜 담화문 내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면 이제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세금 문제는.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 어제 특히 오늘 아침까지 국민 반발, 그러니까 국민 반발이라는 표현보다 서학개미의 분노와 반발이 너무 커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네. 대통령실에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분간 이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라서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무슨 금리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외국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해외 주식이 쏠리는 현상을 막아주면 또 빠르게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에 몰렸다. 유행처럼 번질까 봐 걱정이다. 사실 해외 투자를 유행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조금 반발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서학개미 자체를 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돈을 당연히 투자의 가치가 높은 데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환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정부에서도 이 비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돌려야 되고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만만한 게 또 서학개미인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정치적
이익 집단도 아니고 또 네. 정치적으로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대단히 적절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냐면 이 해외 주식 투자는 10년도 더 된 트렌드입니다. 네. 지금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도 더 된 트렌드고 금융시장이 점점 오픈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그런 방향일 텐데 이게 엉뚱한 쪽으로 화살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요 아까 그리고 이창규 총재 말한 것 중에서 쏠림 현상을 막아주면 또 빠르게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내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화살이 이제 그 투자가 이제 국내로 국내로 올 돌아오겠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정부의 몫이라는 것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환율 오르는 게 오히려 서약 개미한테는 미국 투자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러면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하나 대비 미국의 주식값이 올라가는 것인데 네. 이럴 거면 아예 국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학개미가 이제 환율을 올렸다고 하지만은 그 환율이 오름으로 또 서학개미들이 다시 한국으로 국내 주식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덧붙인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경고성 그런 발언 같은데 네.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왠지 세금을 올릴 것 같다, 양도세를 네. 올릴 것 같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그제였죠. 그제 예, 그렇게 말을 했었죠. 네. 하는 총재도 약간 이걸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약간 그런 우려는 됩니다. 개인들 해외 주식 투자 규모 얼마나 지금 올라간 건가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10월 말 기준, 11월 초 기준으로 네. 현재 수탁액이라고 하죠. 우리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의 규모가 1,565억 달러입니다. 근데 11월 들어서 정말 많이 우리 서학개미가 샀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말 오늘 지나면 12월에 가집기가 나올 텐데 이게 거의 1,700억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4,300억 달러 거기에 한 30% 이상 되는 사이즈를 우리 이제 많기는 서학개미가 들고 많네요. 있는 이제 그런 네.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대 보유세 뭐 이런 정보지가 도니까 네. 뭐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2019년엔 굉장히 86억 원에서 지금 엄청 많이 올랐네요. 한 5년, 지금 7년 정도 된 이야기인가요? 네. 예, 그 굉장히 올랐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이 점점 오픈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집계되는 액수보다도 실제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정부가 집계하는 것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집계하는 것인데 점점 이것이 유행이 되고 또한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기술 혁신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전통적인 제너럴 일렉트릭 뭐 그런 전통적인 회사 주식보다는 혁신 기업들 그 뭐 엔비디아든나 뭐 네. 그런 회사들이 점점 주식이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혁신 기업들이 없는 이유 없었죠. 없죠. 네, 그런 이유 네. 때문에 더욱더 미국 주식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서학개미들 지금 온라인상에서 사실 뿔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오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환율 오적 이제 전문가별로 좀 다릅니다. 네. 저도 생각하는 환율 오적이 있고 이제 이게 하나의 뭐 서학개미 탓, 누구 탓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고 해서 이 5가지 요인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국민연금이 너무나 해외 투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거의 1,300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700조, 800조를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서학개미 이야기. 표에서는 수업 수출 기업 래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IMF 때랑 다르게 수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달러를 벌었으면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냥 홀딩을 하고 갖고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그런 요인도 있었고 또 하나 트럼프라고 하는 것은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200억 달러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있잖아요. 해외 투자 네. FDI 쪽을 잡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저 마지막 적은 정부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네. 적자 재정을 표명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풀고 있고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상당히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미리 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올해도 1차, 2차 소비 쿠폰인데 아마 내년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비 쿠폰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원화를 많이 찍어내고 우리 국채를 발행한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아마 이런 5가지 요인들이 모아서 현재처럼 이렇게 우리 원화 가치를 급락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이 가능합니다. 서학개미들 IMF 외환위기 때 보고서도 지금 소환을 했어요. 그때도 국민 탓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국민 탓을 하냐, 개미 투자자를 맞습니다. 공격하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냐 하면서 화를 내는 그렇죠. 것입니다. 97년, 98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우리 외환 보유고 마지막에는 캐시가 60억 달러도 안 됐었거든요. 그 모든 탓이 실은 뭐 정부의 방만한 또 뭐 민관의 어떤 은행들의 방만한 이런 거였었는데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뭐 네티즌들이 찾아낸 겁니다. 왜 IMF 외환 위기가 왔냐 원인 중에서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가서 그렇다 하고 그때 해외에서 당시에. 사치성 네. 소비재를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뭐 쇼파 같은 거를 수입했다라고 해서 뭐 철퇴를 매긴다 이런 뉴스들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아니죠. 빙산의 일각인데 네. 마치 지금 모든 탓을 서학개미한테 돌리고 있는 것이 그때 IMF 외환위기를 연상시켰다라는 것을 반응하고 있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은요. 지금 우리 환율이 1,500원, 1,600원 가도 현재 우리가 IMF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역설적으로 서학개미 때문입니다. 우리 그때 97년은 우리 국민들이 달러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1,700억 달러를 갖고 있는 있네요. 거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예, 그 주식이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왜 이렇게 서학개미 탓을 하느냐 이런 반발들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국내 경제가 사실 더 문제다. 사실 그거잖아요. 예, 이게 뭐 방법이 일단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실제적으로 환율이 오른다고 그렇게 큰 걱정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율이 오른다고 해도 또 이득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수출이 더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이 변동성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1,500원으로 갈 것이냐, 1,300원으로 갈 것이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다면 기업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나 고용 계획이 멈춰 있다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환율 오적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에 동의를 안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이유를 뽑는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그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전쟁이나 또한 그 투자 요구 때문에 결국 뭐냐면 국내 경제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엄청난 그 외환 보유고를 미국에 투자로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냐면 실제적으로 달러 유출에 대한 미래의 달러 유출에 대한 선반영이 돼서 이게 환율이 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일단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다음 달에 나온다라는 보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뭐 나올까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국내 시장에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코스닥 예. 지금 2.7%나 오르네. 900 그렇습니다. 넘었네요. 예, 하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네. 오히려 근래 보기 드문 그- 과거까지는 네, 이제 네. 코스피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유를 좀 놓고 보니까 아마 당국에서는 이제 주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철저하게 소외됐던 것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스닥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좀 주지 않을까. 코스닥 기업에도 주고 네. 코스닥 투자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했고요. 이 정도 정부 당국에서 얘기했다면 상당 부분 대책이 곧 나올 발표가 거다.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아마도 그 천스닥 준비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가능할까요? 지금 900이긴 하네요. 어느새 그래도 지수를 올랐네요.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기는 하지만 코스닥은 아주 두 개 업종이 답니다. 하나는 바이오, 하나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당국과 아마 또 요즘 연기금 기관 투자자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어쩌면 이런 정부가 이끄는 주도가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증시가 최근 출렁였는데요. 투자자들 그 사이에 또 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금 ETF에 또다시 돈이 많이 몰렸다고 해요. 님. 예, 맞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그거는 이제 인류의 시작, 고대로부터 가장 최고의 안전 자산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금이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태양보다도 형님입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에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엄청난 그 중성자별이라는 엄청난 무거운 별 두 개가 거의 광속에 가깝게 이제 충돌을 해서 만들어져서
태양계로 유입이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금이요? 예, 그렇게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금은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안전자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자산, 주식이나 뭐 상품이나 그 여러 가지가 다 인간이 만든 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 유일하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제품, 주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주식값도 어렵고 트럼프발 뭐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그 자산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새롭게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금은 유일하게 인간이 만들지 않는 영원 불면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다시 수요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금 인기 이렇게 치솟는데요. 다이아몬드, 영원 불변이라고 했던 다이아몬드 가격은 그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몰락 수준이라고요? 그렇죠. 네. 에브리띵 랠리 중에서 특히 광물 가격들 다 최고가거든요. 올랐죠. 네. 구리 가격도 최고가를 찍었고 유가 하나만 트럼프가 눌러서 반값 유가인데 거기에 광물 중에 하나가 다이아였습니다. 오히려 다이아는 2022년께가 고점을 최고였네요. 찍었었고요. 그러네요. 그 대비해서는 네. 거의 40% 넘게 네, 그 반토막 정도네요. 가까이가 이제 떨어지게 된 그런 건데요. 아마도 이번에 네. 광물들, 금 랠리, 은 랠리 뭐 이런 에브리띵 랠리 중에 하나는 돈 가치가 높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간 건데요. 다이아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이아도 있지만 공업용 다이아몬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수요는 그렇다면 과거 연금술사도 만들지 못했던 금 쪽에 오히려 더 수요가 몰리면서 네.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았던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랩 다이아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직접 만들어서 한 그 다이아몬드가 늘어나면서 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그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금이랑 다이아몬드가 가장 다른 점은 금은 엄청난 에너지, 태양보다 수십 배나 더 큰 중성자별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1980년도에 입자각속기로 금을 소량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아, 금을 만들긴 했어요. 랩 예. 다이아처럼. 예, 만들긴 다이아몬드 했지만은 만든 거잖아요. 예. 이 랩 다이아라는 그러니까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재현해서 만들긴 했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소량을 만들었고 네.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아.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 생성이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는 지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의 100에서 200km 그 땅 속에서 엄청난 고압과 고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보다는 만들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지구의 압력을 재현을 해갖고 다이아몬드를 네.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인데 실제 다이아몬드가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더 랩 다이아는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 그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실제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이제 10%, 20%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더욱 더 낮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구별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다이아몬드를 그 비싼 것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다이아몬드 이야기까지 경제라이브에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오늘도 한번 만나보시죠.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이하삼 변호인,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쏟았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재명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호소인이다. 줄곧 이 대통령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비꼬았는데요. 핵심은 본인들의 법관 모독건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특검인 거죠. 해외 순방을 국비로 다녀온 여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언급을 해주니까 감사하다, 즐겁다고까지 말하면서 또 비꼬았습니다. 한편 해당 변호인들은 법원행정처에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인데요. 논란의 법관 모독 그 영상은 현재 삭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변호인단은 김용현 장관은 이제 호소인, 이재명 호소인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좀 명확해졌죠.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만 상대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경찰 조사부터 받아야 할 판입니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한 경찰은 신속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요,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니까 방청석에서 느닷없이 일어나서 주먹을 쥐고 인사하고 머리 위로 소나트를 만들고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재판부의 제지에 윤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법정에서는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그 방청객들 다 앉아주세요. 그 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 법정 안에서 막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재판장님, 예.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예.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피고인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 법정 내 소란을 제재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 또 재판부의 권한이죠. 그걸 피고인이 왜 하려고 하느냐, 적절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또 한 차례 증인으로 섰습니다. 체포 명단 메모 등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의 중심에 있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체포, 검거, 그런 거 입에 배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체포 대상자, 체포 명단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군검찰 진술한 거 보니까 내가 이때 체포한 말을 왜 썼지? 그 말이 유의미하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야 공격해, 경멸해, 쳐부셔, 때려부셔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인으로서 증인도 상관의 명령을 받고 한 것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도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워낙에 입에 배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헛말이었다는 겁니다. 또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지원 요청을 한 것도 말실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군인들의 입에는 이런 말들이 배 있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군이라는 조직을 또 한 번 욕되게 한 거 아닌가? 또 한 차례 불거진 논란의 한마디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도 실시간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잔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장에는 비통함만이 가득합니다. 心情都唔知啦，見步行步啦。依家諗下今晚喺邊度瞓覺啦，因為有啊，有個單位鄰居話仲未揾到佢太太，仲聯絡唔到。咁有啲就報咗平安咯。现在心情想死的心情都有，就看到这样也帮不了手，有什么办法呢？因為聽到琴晚都好多自己嘅朋友啦，朋友嘅朋友啦，好多都住喺裏面嘅。 특히 피해자 중에는 순직 소방관도 포함이 돼 있었죠. 37살 소방관 호와이호우에게 마지막 출동이 된 이번 참사. 특히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10년간 교제해왔던 여자친구와 100년 가약을 맺을 참이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여자친구는 함께 슬퍼해준 누리꾼들의 감사를 전하면서 나의 슈퍼히어로가 떠났다.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슬픔 가득한 글을 게시하면서 먹먹함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의 유력한 원인으로 공사장 담배꽁초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화재가 난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의 비계 위에서 작업자들이 흡연하는 장면이 영상이 퍼지는 중인데 최악의 참사가 인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은 어제부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영상 하나 보시죠.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 손님 앞에 무릎 꿇은 직원은 급기야 기어가듯이 따라가면서 거듭 사과를 하는데요. 매장 내 뛰어다니는 아이를 직원이 제지했다가 딸버린 손님이 중년의 직원을 무릎 꿇리고 갑질했다고 알려지면서 비판이 들끓었는데요. 다이소 측은 직원이 아이를 제지한 건 맞지만 이 일과 별도의 고객 컴플레인이 있었고 또 이제 한간에 알려진 대로 손님과 직원의 나이대가 딸뻘과 엄마뻘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케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해당 직원은 유급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 누가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15분 만에 알아서 사람을 씻겨주는 이른바 인간 세탁기가 상용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 업체가 개발한 기술인데요. 2.3m 캡슐에 누워있으면 미세 거품과 안개로 온몸의 먼지를 씻어내고 세정에 헹굼, 건조까지 자동으로 해준다고요? 등 센서로 건강 정보도 감지해주고 편안한 영상에 음악도 틀어줍니다. 지난 오사카 엑스포에서 공개되면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요. 다음 달 25일부터 매장 시연과 방문 체험을 거쳐서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랍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6천만에 우리 돈으로 5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합니다. 오늘은 불황이 부른 알뜰 소비 중고거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카페 플랫폼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정말 활성화돼 있고 일상이 돼버린 중고거래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불황을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정말 쑥쑥 자랐어요. 예,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4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기였었습니다만 그때보다 어마무시하게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당근이라든지 번개장터 이제 대표적인 중고거래 웹 이용자 수가 2,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4년 전보다 무려 32%나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웹을 통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이용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도 표현드릴 수가 있겠고요. 웹을 실행하는 실행 횟수도 45억 6,700만 회로 집계가 됐습니다. 4년 전 23억 회 정도에 비하면 대략 90%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24조 원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올해는 2배 가까이 늘어난 43조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4, 5년 만에 2배 가까이 시장이 늘었다. 날로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중고거래라고 하면 중고 카페, 플랫폼들 많이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대기업도 좀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이런 삼각 체계가 보통 이제 우리가 중고거래의 주요 플랫폼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무신사 그리고 이제 백화점까지 여기에 이제 뛰어들면서 프리미엄 이제 업체들까지 뛰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올해 7월부로 중고 패션 매장 중고 패션 보상 프로그램을 출시를 한 상태인데요. 같은 달 이제 중고에서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중고 옷을 멤버십 포인트로 바꿔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 이제 중고 거래하면 남이 쓰던 물건을 내가 쓴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출을 줄인다는 경제적인 가치, 그다음에 희소성 있는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한다라는 점이 구매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됐고 많은 대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드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두 분께서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소장님 일단 중고거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그 몸을 보면 상당히 이제 몸이 살이 쪘다라고 느끼실 텐데 그래서 풍채가 좋은 걸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풍채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운동기구를 사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그러면 중고나라를 통해서 한번 구매를 좀 해봐라라고 해서 무료 나눔을 제가 운송비를 주고 대신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집에 이제 들여놓고 운동을
아주 가끔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좋지 않게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중고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를 통해서 유튜브 장비도 구매한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아 아나운서는 경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각일 때는 거의 뭐 중고 신발 시장이 나름 큰 소원이었는데 예. 이제는 거의 육아용품들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이제 면면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요새는 뭐 주택 같은 부동산도 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용품 같은 경우 샴푸라든지 참치, 김 이런 것들이 활발히 거래돼요. 홍삼.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선물 세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샀다라기보다는 선물 받은 것들을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좀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 잘 검색하시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해서 부동산까지 이제 중고 거래가 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 거래 이제 플랫폼 웹 중에서 보면 부동산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네 전월세 거래는 물론 아파트 매매, 심지어 호텔까지 최근에 제주도에 50억짜리 호텔이 여기에 이제 등장한 사례까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시물들을 보면 중고 사이트들 뭐 초창기에 한 5천여 건 정도 나왔었던 것들이지만 지난해 7월 게시물이 37만 4,799건으로 70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고 사이트들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호텔까지 팔고 있다고 하니까 뭐 부루마블 같은 보드게임이 생각나기도 하고. 자, 다양한 매물들이 이제 이런 중고거래 시장에 나와서 보는 재미도 쏠쏠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것까지 사고 팔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이색적인 매물들도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바로 빠르게 거래되는 물품 중에 하나가 꽃다발입니다. 꽃다발이요? 네, 이게 기념일을 챙겨주고 싶긴 한데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 꽃다발을 사기도 하는데요. 꽃다발이 보통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더라고요, 네, 꽃값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거는 1,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은 꽃다발을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거래되는 물품 중에 하나가 주차권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주차 이용 권리가 주어지면 이걸 판매용으로 쓰는 건데요. 주차권 재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수능템도 인기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시험을 보고 이제 고득점자가 쓴 샤프라고 하면서 이게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또는 되게 좋은 대학교에 붙은 학생이 썼던 이런 그 책상도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뭐 2시간만 입었었던 옷, 고가의 향수, 명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물 경기 흐름 이런 게 중고거래 시장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나 싶은 게 저희가 조금 전에 경제라이브에서도 뭐 금 ETF 얘기하긴 했지만 금값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금거래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이 이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을 이제 통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직거래에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금반지라든지 금팔찌, 심지어 금 이빨까지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 이제 실물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시는 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금거래소에서 직거래 플랫폼 규모를 보니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약 830억 정도가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2021년 이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 금은 좀 걱정이 돼요. 좀 금은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금을 이제 직거래를 하게 되면 만나서 서로 돈과 금 자체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7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4억 상당의 금을 뺏어서 도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거래 10% 아낄래다가 큰 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이제 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들고 도망가려던 사람이 이제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뭐 다행히 적발을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죠. 다행히 적발이 됐고 잡힐 수 있었지만 정말 천만다행인 순간이었죠.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거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고 파는 대상이 이런 유형의 물품에만 또 국한되지는 않고 어떤 행위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심부름을 좀 이제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은 좀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구인을 했다가 이제 같이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런 어떤 구인구직 행위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같은 경우
알바라는 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는 게 집안에 이제 바퀴벌레가 이제 나타나니까 그걸 잡아달라. 심지어는 이제 바퀴벌레를 이렇게 나타나니까 컵 같은 걸로 딱 잡아놨는데 처리를 못하니까 2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신청자가 쇄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사심을 채울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내가 동물을 못 키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동물을 돌봄하는 아르바이트가 또 이색적으로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소위 말해서 내가 반려동물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심을 좀 키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유치원을 등원시킨다라든지 요즘 반려동물 유치원도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병원을 조금 이제 갔다 와달라든지 미용실을 좀 갔다 와달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한 건 뜨면 최소한 20건 이상의 요청이 쇄도된다라고 또 합니다. 또 바퀴벌레뿐만이 아니라 이색적인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변기가 막혔다. 좀 뚫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잘 못하는 분들 계세요.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옥수수 손질을 하는데 같이 좀 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웃들과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인 가구가 대략 한 750만 가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커지는데요. 이 역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집안으로 들인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는 2만 원 준다고 하면 바퀴벌레 잡아줄 수 있나요? 전 벌레 잘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던 물건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이제 처분하고 싶은 물건을 또 처분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런 중고거래 묘미에 또 푹 빠진 게 연예인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좀 화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죠. 네, 배우 이동건 씨 같은 경우엔 한 예능에 나와서 이 중고거래 마니아 면모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이 중고거래 프로필에서 신뢰도를 의미하는 이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 매너 온도가 60.2도라면서 자랑을 한 바 있고요. 또 거래, 또 구매 모두 열정적이고 꼼꼼한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 가수 윤도현 씨 같은 경우에도 가방부터 카메라까지 다양한 물품을 중고거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목소리가 워낙에 대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다르게 내려고 연습하고 나간다라고 당근이에요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중고 거래를 한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문소리 씨와 장준환 감독 부부 얘기인데요. 장준환 감독이 생일 선물로 나 제주도에 집 한 채 갖고 싶다라고 했더니 배우 문소리 씨가 제주도에 1년치 계약을 해서 숙소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만의 되게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쌓을 수 있는 집을 한번 알아본 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재미만 느끼고 훈훈한 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당연히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따라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기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범죄에도 노출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제 국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고거래 이제 플랫폼 직거래를 통한 사기 민원이 8만 3,700여 건으로 8월까지 누적입니다. 올해 8만 건이 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민원 수가 약 10만 500여 건이었는데 이 육박하는 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또 중고거래 플랫폼 직거래 사기 피해액이 3,3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 부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나날이 또 진화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단순하게 중고거래에 있어서 그 사기 피해가 단순했다라면 이제 상당하게 많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어서 또 이제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또 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AI 생성 기술 이런 것도 워낙에 정교하다 보니까 사진 보고 거래하는 건 너무 위험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이제 거래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특별하게 준비할 수 없는 그림이라든지 문구를 좀 보여달라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되는 사기 유형 중에 하나가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겁니다. 원래 중고 거래라는 것이 직거래잖아요. 만나서 이제 당근이십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택배를 하면서 이제 돈을 보내고 나면 잠적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또 안심 결제를 또 유도하는 가짜 사이트를 또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커피 쿠폰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되는데 바코드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바코드를 사진 캡처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잠적하고 써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같은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캅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라든지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 더 치트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혹시
내 거래 상대방이 사기 피해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들도 잘 검색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살 때뿐만이 아니고 팔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팔았다가 처벌까지 이를 수가 있다고요? 네, 먼저 주류가 그러한데요. 면허 없이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예. 또 샘플용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을 소분해서 했을 경우에도 이를 판매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황이 키운 시장, 이제 삶의 한 단면이 된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